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죠. 이 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보안 수사권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죠. 보안 수사권 폐지는 국민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시사하는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준수 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과 주가 조작에 가담해 1,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으로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폭염이 지나가고 가뭄이 심각하죠. 가뭄 대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서 전국의 소방 물탱크차가 경남에 집결해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 농업용수 4,700여 톤을 공급했는데요. 오늘도 물이 부족한 것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논인데요. 이곳 논 상황 매우 좋지 않습니다. 논 모습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쪽을 잠깐 보시면 이 벼는 누렇게 색이 변했습니다. 마치 지푸라기처럼 변한 모습이 있고요. 이 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 갈라진 모습입니다. 논주인은 벼를 다 베어내야 할 판이라며 벼농사를 28년 동안 지었지만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의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 물탱크차를 어제 경남에 모았습니다. 어제는 653차례에 걸쳐 4,769톤을 공급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밀양에 가장 많은 1,254톤을 지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도 물이 부족한 경남 지역 곳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씨가 이어지며 경남 곳곳의 저수지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전국 평균 저수율은 46.1%입니다. 반면 경남 평균 저수율은 32.5%로 전국 최하위면서 평년의 45.7%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다행스러운 건 비 소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 일부 내륙에 내일까지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건데요. 극심한 가뭄에 단비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함안에서 YTN 명준입니다. 네,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는 녹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고 조류를 분해하는 장비를 가동하면서 수질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빨려 들어온 물이 설비 위쪽으로 쏟아지고 거름망을 따라 흘러갑니다. 거름망에는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 입자들이 뭉쳐지면서 한쪽으로 걸러집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조류 경보가 내려지는 등 녹조가 짙어지자 수자원공사가 제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녹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녹조 제거선 5대를 대청호 유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회남수역엔 조류 세포수가 3만을 넘어서면서 조류 경보 경계가 발령됐고
문의와 추동 수역에도 관심 단계가 2주 연속 내려졌습니다. 장마 뒤 떠밀려온 부유물이 쌓인 데다 폭염과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녹조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면은 영양염류를 이용해서 조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폭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체된 구간을 중심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확산 조짐을 보이는 녹조에 대응해 전기로 조류를 분해하는 저온 플라즈마 장비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청호가 충청권의 식수원인 만큼 녹조가 없는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고도 정수처리 시설 가동도 강화했습니다. 치수탑에서는 녹조 영향을 적게 받는 심층 치수를 하고 있으며 치수된 물은 활성탄 투입 등 고도 처리 설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등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 상황. 당분간 무더위와 가뭄이 이어질 경우 녹조가 더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남부지방은 요즘 밭작물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태풍이라도 오지 않나 하면서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점공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중순 물이 들어찬 섬진강댐 옥정호 한가운데 붕어를 닮았다는 붕어섬이 붕실 떠 있습니다. 붕어섬으로 건너가는 출렁다리 아래에도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면서 풍광이 확 달라졌습니다. 붕어섬과 출렁다리를 감싸던 물은 사라졌고 호수는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출렁다리 바로 아래쪽인데요. 원래 이곳은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이렇게 풀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호남 평야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지인 옥정호. 호숫물이 말라갈수록 이곳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현재 위치보다 한 10m 정도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습니다. 12일 오후 2시 현재 섬진강댐 저수율은 18.5%,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물을 아껴가며 농업용수 공급이 끝나는 9월 말까지는 버텨야 하는데 비가 계속해서 안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저희가 진짜 태풍이 오더라도 전혀 문제 없게끔 피해 없이 피해 없이 비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담기를 지금 모두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에 가뭄에 밭작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콩을 중심으로 전국의 밭작물 가뭄 상황은 5단계 가운데 주의 단계. 만약에 이제 주의 단계가 한 보름 정도 지속이 되면은 지금 저희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한 수확량을 한 80%밖에 건질 수가 없는. 가뭄이 심해지자 농진청 농업과학원에서는 밭작물 가뭄 예보 횟수를 2배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 지금 비가 워낙 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현재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날 정보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할 경우에 10년, 20년에 한 번 올 법한 독한 가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가슴을 졸이는 사람들.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농민, 어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비가 내리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남 지역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가뭄에서 지원에 나선 인천 소방대원들이 우연히 차량 화재를 마주쳐 급히 진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새벽 여명이 남은 고속도로. 멀리 불꽃과 함께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로 변경 안내에도 멈춰선 차량에서 소방대원이 급히 내립니다. 대원은 호스를 끌고 불이 난 탁송차에 다가서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1단에 있다 보니까는 테슬라로 보니까 이게 연소 확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앞쪽에, 본네트 밑에 쪽에 테슬라부터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진룸 쪽에서 집중 방송을 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소방대원들도 힘을 보탭니다. 불은 20분 만에 잡혔고 탁송되던 전기차로 불길이 크게 번지는 것도 막았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진화에 나선 대원들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경남 지역 가뭄 지원을 위해 이동하던 인천 미추홀 소방서 소속이었습니다. 의령 소방서로 목적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본분이 불을 진압하는 거니까 일단 가서 일단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대원들의 부담도 컸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진 평택 창고 화재는 21시간을 넘겨서 겨우 꺼졌는데 이곳에는 석유 같은 인화성 화학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어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양주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을 끄던 소방대원이 무너진 옹벽에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불길보다 뜨거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사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단비가 절실한데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 비가 효자비가 될지 아니면 호우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먼저 오늘과 내일 해안에 혹시 특보 내려진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태풍 차놈에서 약화한 비구름이 한반도 동쪽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또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50m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 해안을 따라서는 시속 60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최고 3.5m의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겹칩니다. 동해안뿐만 아니라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도 침수 위험이 매우 커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일부 해안에는 폭풍해일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내륙에 비가 와야 될 텐데 언제 올까요? 네, 본격적인 내륙의 비는 일요일인 16일부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33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만 자주 지나겠는데요. 네, 조금 전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또 가뭄이 심한 영남 등 남부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이틀 정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과 내일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광복절 연휴가 시작하는 토요일에도 전국에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후 일요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이 시기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등 일부 지역으로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약화한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이어서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측 모델에서는 강한 저기압을 동반한 비구름이 16일인 일요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유입돼 오후나 밤 동안에 전국으로 확산한 뒤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큰 남부지방에서는 가뭄 해갈 정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오랜 가뭄으로 지반이 약해진 영남 지역에 만약 기습 호우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 같은 2차 복합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극심한 폭염 뒤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독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독버섯은 산이나 숲길뿐 아니라 아파트 화단이나 공원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서울 홍릉숲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 숲에서 독버섯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1시간 전쯤부터 이것을 둘러봤는데요. 이 숲길을 조금만 둘러봐도 나무 기둥이나 나뭇잎 사이는 물론 나무 의자 틈에도 버섯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버섯부터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큰 버섯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버섯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길게 이어진 강한 폭염에 국지적인 소나기까지 더해진 영향입니다. 야생버섯은 상대 습도가 70% 이상인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자라는데 비가 내린 뒤 습도가 높게 유지되면 며칠 사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런 기상 여건을 고려해 지난 11일부터 폭염기 독버섯주의보를 발령하고 야생버섯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야생버섯은 꼭 숲이 아니더라도 공원이나 산책로, 아파트 단지 화단 같은 생활권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가운데 독버섯이 섞여 있어도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독버섯 종류에 따라 대턱받이가 있는지 갓테두리의 색과 모양 등 특징이 있지만 비슷하게 생긴 식용버섯도 있어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면 지나가다 본 버섯은 아예 따거나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이 산책 중 버섯을 핥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독버섯을 먹은 걸로 의심이 되면 증상이 나타나길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고요. 먹은 버섯의 사진을 찍어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릉숲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오늘 67개 매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채권단의 가시적인 영업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공격적인 할인 행사도 시작을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홈플러스가 임시휴무 한 달 만에 재개장하면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에 판매하는데요. 할인 행사가 알려지면서 오전 10시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이 몰려드는 오픈런이 펼쳐졌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할인하는 한우를 구매하려는 줄이 매장 안에 이렇게 길게 늘어섰는데요. 고기가 떨어지면 다시 채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만난 고객들은 홈플러스 재개장을 반가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안 왔다가 오늘 소문이 났더라고요. 50% 세일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세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기 좀 살까 하고 왔어요.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서귀포점을 제외한 매장에서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1인 한 마리 한정으로 반값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산물이나 과일 같은 주요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거나 1+1으로 제공해 고객들을 다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오전 10시 개장 시간에 맞춰 서울 강서점에서는 정치권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가 영업 정상화와 기업 회생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네,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죠. 네, 홈플러스가 이렇게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2천억 원으로 상품 대금을 지급했고요. 연체된 임대료 등을 낸 겁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 자금 2천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자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대출에 대해 개인 연대 보증을 제공하고 가장 큰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이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매출과 수익성을 회복해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성과를 못 내고 채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홈플러스는 회전율이 높은 신선식품과 생필품,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으로 구성을 압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개장 이후 첫 휴일인 이번 광복절 연휴가 영업 정상화를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지만 현장엔 큰 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오늘 오전부터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까맣게 그을리고 타버린 뼈대만 남은 창고 잔해를 굴착기가 파냅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여전히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간밤에 불씨는 완전히 꺼졌지만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에서 올라오는 기체를 물로 가라앉히는 겁니다. 반도체 및 화장품 원료, 그리고 페인트 및 윤활유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연 발화한다든가 그런 물질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1시간 동안 이어진 큰 불의 처참한 흔적은 창고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건물을 떠받치던 철근 기둥은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지거나 끊어졌고 화학 물질을 보관하던 철제 선반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불에 탄 창고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렇게 위험물을 보관하는 철제 통이 우그러져 있습니다.
현장이 정리되지 않고선 화재 현장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소방과 경찰은 잔해를 치우고 안전을 확보한 뒤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우선 창고 내부 CCTV를 확인하고 불이 시작된 정확한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 화재 창고에 어떤 화학 물질이 얼마나 보관돼 있었는지도 감식을 통해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평택에 있는 위험물 창고에서 난 불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 당시에 창고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불이 난 창고 105동 내부 CCTV 영상을 어제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연기가 피어오른 뒤에 불길이 확산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은 사각지대에 있어 불이 시작되는 모습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기업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에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체의 채용 대상은 관행적으로 국토부가 추천해왔고 해당 업체가 추천에 반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 전 실장의 경우 이전 부총장의 채용 관련 부탁을 거절했고 업체도 이전 부총장을 국토부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들이 위력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YTN은 대한인명구조단을 포함한 사설 구급차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비영리 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실제로는 일부 사설업자들의 편법 영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한인명구조단은 지난 1990년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출발지 기준 해당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와 달리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장거리를 뛸 수 있어 사설 구급차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절별로 행사가 강원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충청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제주도까지도 그 차는 가서 행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 사설 구급차 소속 기사에게 인명구조단 차량을 빌려주고 뒷돈을 챙기는 것도 업계에선 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들한테 줬고 차량 한 50만 원씩 받았죠. 받아서 15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비가 됐던 이런 명목으로.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과 사설 구급업체가 사실상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학생 사망사고를 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는 같은 지역 사설업체 대표가 지부장이었고 경기 의정부에선 인명구조단 지부장의 가족이 사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설업체 아니에요. 사실혼이에요. 제가 그냥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그것처럼. 대한인명구조단 측은 지부장이나 가족이 사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10여 곳에 달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환자 이송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전국구 면허가 일부 사설업체의 영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정부는 보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김민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민만 소장님, 일단 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축이 이제 공급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정부도 공급 대책 여러 번 내놨고 하는데 집값 잡는데 큰 소용이 없었던 게 이제 왜 그런 걸까요?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자녀가 배가 고픈데 오늘 당장 배가 고픈데 아버지가 좀 기다려봐라. 식량을 구해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여주겠다. 애는 오늘 배가 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착공에 우리 작년 97 공급 대책 때도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게 2030년까지 착공을 하면 도대체 공사 기간이 4년, 5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죠. 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버텨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2030년은 정말 착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한 1년 넘었잖아요. 뭐 지금 뭔가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착공이 안 들어가고 있고 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도 서리풀 지구 2만 세대 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발표된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라는 어떤 굉장히 의심찬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비슷한 패턴의 공급 대책들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계속 곰탕을 끌리니까 이제 우리는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아마 이번 공급 대책은 저는 좀 스테이크 같은 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또 곰탕을 재탕 삼탕 할까 봐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진만으로는 부동산 민심에 큰 영향은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책, 문재인 정부가 없었다면 뭔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최악의 전월세 안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이번 공급 대책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좋은 내용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성공으로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유를 해주신 마치 스테이크 같은 그런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종전의 발표 상황들을 보면 뭐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까지 공급 착공할 것이긴 한데 뭐 대상 지역은 이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또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들으셨을 때 이게 공급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직도 이렇게 확정된 내용들이 없으면 언제 공급이 돼서 전세 가격 안정,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는 걸까 이런 좀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도 만약에 좀 시장에 직접적인 뭐 신뢰나 안정감을 주려면 그리고 지금 전월세 가격도 워낙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데 영향을 주려면 실제로 공급이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급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만약에 이번에도 좀 포괄적인 물량만 있고 좀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담기지 않게 된다면 아마 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복합적으로 좀 불만들이 커질 우려가 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예. 여기가 들어갔네 할 정도로 이제 관심 있는 곳이 이제 발표가 될지도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용산 어린이공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같은 게 반복이 됐는데 그린벨트 푸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같은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그린벨트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산공원도 현실적으로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오케이 해주려면 여론 자체가 전적으로 거의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가족공원에 임대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근저 화환이 엄청 많은 화환들이 주민들이 보낸 게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겠다는 건데 용산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주민들을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한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더라도 그 소수의 물량을 가지고 현재의 주택시장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강행할 만큼의 효과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말고 노원구에 있는 그 태릉 골프장 부지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뭐 서울시나 그쪽 뭐 구청의 협조가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추가적인 검토 조사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의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뭐 흘러나온 얘기로는 정부와 서울시와의 이제 미팅이나 조율이 좀 너무 부족했고 늦게 시작됐다라는 지적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실제로 좀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고 있는 서울이나 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근교의 그린벨트 해제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재개발이 공급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논쟁도 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되는지 모르겠다 좀 회의적인 입장이잖아요.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공급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까요? 그때 언제였죠? 한 2달 전이었나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닥치고 공급에는 재건축 재개발도 포함이 되고 비아파트도 포함이 되고 신규 택지도 포함이 되고 유휴부지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소극적인 건 제가 이해를 하자면 진행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나오면 이제 이주를 하고 멸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멸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집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주를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전월세난이 심각한데 더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럼 4년 후에 이제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되는데 비싼 아파트죠. 그러면 돈 있는 부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아파트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필요하고 비아파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대책 내용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주비 대출을 좀 해주라. 우리가 집 살 때 받는 대출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줘야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아니면 주인이 다른 데 이사를 가야 이제 멸실을 하게 되는데 이주비 대출 안 나오게 되면 못 나가잖아요. 눌러 앉으면 살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부셔버릴 수는 없으니까 사업 진척이 늦어지겠군요.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주비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견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이게 뭐 1, 2년 만에 진행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어떻게 이제 주택 공급을 할 건지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지에서 혹시 이제 좀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건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또 보상하고 수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길게는 10년 이상 사실 걸리는 사업일 우려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뭐 비아파트 유형들에 대한 공급 계획, 또 한켠에서는 아파트를 다들 희망을 하시니까 도심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택지를 조성하는 그린벨트 해제나 신규 택지 같은 것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다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비아파트 관련한 정책도 혹시 나올까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좀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공사 기간만 4년이 걸리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이 되려면 비아파트는 6개월에서 1년 만에 공급이 되니까 짧네요. 지난번 5월에 한번 발표는 됐어요. 발표가 됐고 아마 이번 내용에는 이번 대토론회 때를 제가 좀 유출을 해보게 되면 총리 토론회 때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많은 민원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PF 대출 좀 건드려달라, 브릿지론 건드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실효적인 공급자 입장에서 아마 대출을 좀 풀어주는 내용들이 저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금융 대책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일반 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과 유동성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공급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 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급 방안은 5가지 측면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됩니다. 첫째, 공급 물량 확대뿐만이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분리제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년간 누적되어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AI 혁명,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 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건축 규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하여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결혼 페널티 해소,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 공급과 보편형 공공임대, 민간 주도형 장기임대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자가 임차 수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 아래 사업 유형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구칠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에서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그 절차들을 병행 조기화하고 현장 지원 요인을 개선하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 2년 이상 앞당겨 8.9만 호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천 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해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 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약 3,70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1만 원을 포함해 총 3만 원을 30년까지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전환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재정비하겠습니다.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되도록 27년 착공분에 대해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LH가 택지를 조속히 회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30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강서군 부지 등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태릉CC,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 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9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30년까지 수도권 23.4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과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같은 현장 건의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국토부의 중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 보상 페널티 체계 정비, 공공 재개발 사업 처리 기한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수요가 많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23년 이내 중단되었던 신규 공모를 재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물 보상권에 대한 양도세 특례 신설, 중도금 납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30년까지 5.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늘려 30년까지 2.2만 호를 착공하겠습니다. 특히 27년부터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 방식보다 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위탁 수수료도 국비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사업 및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서울의 장기 평균인 연 2.2만 원보다 더 많은 3만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LH 매입 임대 사업은 건설 사업자에 대한 토지, 건물 취득세 감면을 27년 70%, 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설 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세를 15%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도심 공급 물량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매입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27년까지 착공 시에 15%, 28년은 1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저희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구공항고 등 학교용지 1,400호와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 450호를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민간 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 세제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해주는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지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여 주택 사업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27년에는 4천억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지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금융 비용 절감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 이자를 1%포인트, 28년 착공 시 0.5%포인트를 재정 보조하고 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면서 보증 발급 후 3개월 내 착공 시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7년까지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에 기반시설 기부 체납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주거시설 개발 부담금도 감면하겠습니다. 위축된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속하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마련한 일반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본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 면적 상향, 층수 제한 및 1조 규제 완화, 기금 대출 확대 등 지원 사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수 제외 특례도 당초 27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주상복합의 주거 비율을 100% 미만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간에도 준공업 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주거와 업무 시설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비주거 용지의 주거 용지 전환 모델과 용도 지역 체계 등 발전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넷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 분양의 약 15%를 지분 적립형 또는 수익 공유형으로 공급하고 금년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하겠습니다. 보편형 공동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층에 맞춰 포용적인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집주인 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식탁 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를 신설하여 주택 공급 이행 상황 점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신속 공급 혁신단을 설치하여 지방 정부와 함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공급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사업 주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무엇보다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혁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고 한정된 금융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가계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근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금융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의 힘을 주택 공급 확대와 착공 촉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 사업에는 PF 보증과 민간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PF 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 원, 내년에는 3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 지원의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민간 금융권의 역할도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의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과 기존 물량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세 곳만 발표됐는데요.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 7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는 2030년까지 태릉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하에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의 소득 여건을 현행 부부 합산 기준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론 자가와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가 마련과 관련해서는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 대해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요 관리 기준을 유지하는 만큼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해 LTV와 DSR 규제 비율, 주담대 대출 한도는 유지됩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도 현행 다주택자와 투기지역 등의 아파트 취득자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되고요.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70%, 그 외 지역 80%로 각각 현행에서 10%포인트씩 축소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6조 3천억 원인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최소 47조 원대까지 끌어올려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또 이주비대출 LTV 산정 방식도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선정하도록 해 정비사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 일대입니다. 고려대 덕소 농장 등 와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21,700호를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인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작은 밭이 보이죠? 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거리 관리가 안 된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 앞쪽에는 임시 건물, 임시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 있고 저 뒤쪽에는 집들이, 주택들이 몇 채 간간이 있고 비닐하우스들, 낡은 비닐하우스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덕소 신도시 일대 모습도 보이는데요. 빽빽한 고층 건물이 개발이 정체된 이곳과 아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1970년대에 지정돼서요,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이곳 228만 제곱미터, 69만 평 일대에 주택 2만 1,700호를 짓는 겁니다. 정부는 기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고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30년 상반기에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린벨트 일대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이 그린벨트 해제는 통상 수도권 지역에 수만 호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중요한 게 과연 수요자가 선호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입지를 보면요,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만 타면 환승 없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구역 위치에 따라 역으로의 접근성 차이도 좀 커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통대책을 세워서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얘기가 솔솔 나왔던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과 비교하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오늘 정부는 발표한 택지 외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추가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네, 해당 지역이 이제 2030년이 착공 목표인데 당장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 수년간 착공 부족으로 당장 향후 3년간 입주 절벽이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지 발표한 뒤에 그린벨트를 풀고 지구계획 승인받고 보상 절차하고 착공 입주까지 하면 10년은 대충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가 최근 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를 해서 정부 주도로 그린벨트를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긴 했지만 당장의 공급을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면 됩니다. 게다가 주거지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자체와 원만하게 조율하는 일도 큰 과제입니다. 오늘 추가로 발표된 다른 신규 택지 지역도 좀 알아보죠. 네, 먼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5만 평 주택 1,000호를 공급합니다. 주요 절차를 통합 시행하고 보상을 좀 신속히 해서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 역세권 일대도 신규 택지에 이번에 포함됐는데요. 경강선 경기 광주역과 인접하고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 광주선 인근에 4,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30년 상반기 내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 그린벨트 지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신규 공급이 어디에 얼마큼 되느냐 이 부분이겠죠. 전문가 두 분 지금 나와 계신데요. 김인만 소장님, 27,000호 세 곳이거든요. 공급 양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27,000호면 적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광교 신도시 정도의 규모로 보여지고요. 평촌 신도시가 4만 호 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신도시 물량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세 곳이고 나머지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이제 서울이잖아요. 예. 서울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강서구의 공원 부지 1,000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 하나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 1,000호를 가지고 서울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물량이 앞서서 이제 우리 기자님 나가 계시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21,7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남양주는 3기 신도시 왕숙 1, 2주구 합치면 한 68,000호 정도 되거든요. 예.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아마 내용을 보게 되면 올 하반기에 18,000호, 내년에 27,000호 공공택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상당 물량이 남양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는 물량도 충분히 많은 지역인데 21,700호가 추가되면 역설적으로 서울의 수요가 일정 부분 뭐 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교통망이 중요한데 경의중앙선은 사실 좀 선호하지 않은 불편한 노선이기 때문에 추가 교통망이 좀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양주에 너무 많은 물량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어떻게 분산을 하는지 또는 공급 과잉 우려,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공급 과잉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남양주 지역의 밸런스를 맞출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그 공급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연내 10만 호를 이제 공급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장소와 규모를 말한 건 27,000호뿐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아직 뭐 어디에 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연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종전에 언급됐던 서울
근교나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그리고 서울시와도 추가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한 논의가 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오늘 대책 발표가 나오기 전에 뉴스 등을 통해서 들으셨을 때는 아마 기존에 이제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 강남권에서는 뭐 내곡동이나 세곡동 지역 그리고 송파 쪽에서도 방이동 후면 쪽에 남아 있는 소규모 그린벨트나 뭐 수서 역세권 지구에서 좀 짜투리 부지들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탓인지 이번에 이제 대상 지역으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근거리에 있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대상 지역이 발표된 27,000호 정도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권이 1,000가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서울에서 신규 공급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염창 부지는 좀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원이어서 일부 이제 민간 소지 필지들을 정리하면 조금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물량이어서 대상으로 지금 언급된 청년 주택이 뭐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분양 혹은 임대로 나올지는 지금 확정 발표된 게 없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관심은 조금 있을 수 있는 9호선 이제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관심들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서울만 따져보면은 내용 중에 태릉 CC나 과천 경마장, 방첩사 이런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됐고 2029년 착공 뭐 계획대로면 3년도 안 남은 거거든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열심히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예. 프로세스를 바꾼다는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8개월 걸리는 걸 37개월로 줄이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처음 발표됐으면 아마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태릉 CC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아마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릉 CC에 이제 뭐 8,000호가 공급이 될지 10,000호가 공급이 될지는 해봐야 되는데 앞서서 보듯이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한강벨트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는 관건이지만 그래도 빨리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경마장 같은 경우는 워낙 넓은 부지에다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경마장을 저기 포천 쪽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반발도 있고 대체 부지 찾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경마장 또 2029년에 착공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언급한 태릉 CC나 뭐 과천 경마장이나 이런 곳들이 사실 새롭게 어떻게 발굴한 그런 택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빨리 하겠다는 건데 그 방식으로 뭐 인허가 절차를 함께 이렇게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주비, 사업비 이런 거 지원하거나 세제 인센티브 주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방법을 꼽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좀 내서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겁니까? 일단 인허가 절차나 전반적으로 그 택지 조성하는 과정들 절차를 좀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구상이 이번에 최단기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전 같으면 뭐 기본적인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걸 단계별로 받았던 거를 한꺼번에 좀 진행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태릉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올해 1월에 대상 지역으로 주택 공급 발표가 나오고 나서 현황이 이제 지자체라든가 해당 지역 주민 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조율이 되지 않는 과정들을 봐오셨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해소되지 않고 애를 먹인다면 이 최단기 모델 같은 것들이 도입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서 29년께까지 착공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좀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3기 신도시 공급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도 계속 좀 1, 2년 정도 단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모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 주민들의 반발, 또 보상의 이제 시간 지연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예상보다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계획만큼 앞당길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반응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조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 등에 대해서 당 차원의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며 연일 정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정책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 나왔습니까? 네, 여야 모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후인 오후 1시 반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생입법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규탄 대회를 연 뒤 이어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물론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입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아침 회의에서 정부가 방금 발표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가 정부와 당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최근 발표 뒤 비판이 이어진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인데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조건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곳인데 장 대표는 정부가 사실상 분양 사기를 벌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 관심이 없어서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고 있죠. 네, 송영길 후보는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아파트 5만 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뭘 했다는 건지 참 답답할 노릇이다. 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해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김민석 후보를 겨눴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3명은 4일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박빙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후보는 지하철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열고 오후에는 퇴근길 인사에 이어 시장과 번화가를 향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역구인 마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데 이어 전통시장을 찾고요. 송영길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말을 자주 바꾼다며 붕어 IQ라고 발언했다가 정 후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선거 소송에 나선다고요. 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선거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고 밝혔죠. 장동혁 대표는 뻔뻔함과 무책임함, 셀프 면죄부라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법률자문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태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겠다며 당내에 설치한 특별위원회 회의도 열었는데요. 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이자 대공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을 밝혀낸 박상용 검사에게 수사 잘했다고 상을 주기는커녕 징계하려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정부와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겠다며 잠시 뒤인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전 의원님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뭐 닥치고 공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공급 대책 좀 시원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내 10만 호 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당장 가시화된 거는 한 2만 7천 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지역이나 규모나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공급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이제 공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에 많았는데 근데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빈 땅, 짜투리 땅, 그다음에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효부지 이걸 이제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1월 달에 발표했던 태릉 골프장이나 과천 경마장이나 이것도 뭐 지역의 반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도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요구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과연 이제 공급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규모 주택 멸실이나 이주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은 뭐 집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 걸 감안하면 순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그게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가시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 시일이 필요한 거고 그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갖는 부작용은 주변 집값이나 이걸 크게 이제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조금 그와 관련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이런 거에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이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이제 큰 틀의 대책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제 뭐 발표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뭐 어쨌든 뭐 정확한 장소와 그리고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된 곳은 수도권에 2만 7천 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오늘 저렇게 요란하게 발표는 했습니다만 왜 발표를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대책 발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 더운 시절이라 뭐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한 거 정도. 그다음에 샤워하고 막 몸도 안 말랐는데 옷 입고 나와서 누구 손님 만나러 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고 뭔가 부동산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평소에 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듣고 많이 차용하고 존경하는데 서울 시내에 지금 공급할 장소 없는 건 맞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그래야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모두 다 나쁜 거라고 그러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찾으려고 그러면 땅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땅이 없는데 재화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거를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중요한 곳에 내가 필요한 곳에 집이 없으면 다른 곳은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점점 갈수록 희소해지면 그 아파트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부터 변화해야 정부 내에서 그리고 정권 내에서 변화해야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그다음에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강남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냥 꽁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저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저는 이 부동산 대책 100번 해도 100번 다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제가 이거 내용 보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제고해서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은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뭐 추가로 허가가 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그냥 추상적인 표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그 속도가 나지 않는 거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의 무슨 규제나 혹은 인허가 지연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어서 뭐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웬만하면 수익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예. 혹은 시행 단계에서 뭐 이게 엎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거든요. 정부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와 관련된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치워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도 뭐 디테일한 계획들이 몇 가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시장에서의 요구는 그걸로 만족을 못 하겠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규제 완화,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집주인들의 70% 동의가 필요한데 예. 뭐 그걸 더 낮춘다든지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해가지고 뭐 개발 수익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이걸 뭐 폐지한다든지 이런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그거는 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 폐지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만 돌아도 하룻밤에 집값 몇 억씩 오를 거예요.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뭐 신속 기획인가요?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기획을 발표했지만 막상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실제 뭐 이 착공이나 혹은 준공이나 혹은 뭐 인가나 이런 게 이루어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이걸 뭐 현 정부의 어떤 정책적 소극성 때문이다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렵고 서울 주택 시장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 뒤에 공급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실제 이상보다 많이 두들겨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쉬운 점은 예. 아니 이 정도 차이였으면은 공급 계획 먼저 내놓고 세제 개편안 발표했으면 안 됐을까요? 이 정책 발표 순서도 조금 좀 꼬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박정호 의원님. 일단 많은 분들이 뭔가 부동산 관련해서 바뀐다, 계획 내놓는다 하니까 지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사실 민심이 들썩이고 있어서 이것 좀 수정안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내용은 크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시장에서 부동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지난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거는 청년들, 신혼부부들 뭐 이렇게 돼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다리를 다 걷어 버린 거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청년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을 또 4억으로 줄였나요? 뭐 이렇게 하고는 거의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 제대로 된 자그마한 소형 아파트라도 구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는 전혀 대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대출 막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요 해서 거래가 안 되도록 거래 절벽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갈 수 없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부동산 가격 낮추고 막고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 그 억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공급 대책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제 혜택도 특별히 없어요. 그럼 뭘 갖고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건가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뭐 오늘 2만 몇천, 7천호 정도 지금 공급 대책 얘기했는데 작년 9월만 해도 135만 원 공급한다고 얘기했어요. 또 연내 뭐 몇 호까지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디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으면 이미 공급 대책이 확정이 되어서 착공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 매번 대책 나올 때마다 100만 원, 50만 원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약속한 거 적더라도 시작을 했어야지.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미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여전히 답답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우려에 대한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라는 어떤 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는 부부 소득을 합산했었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한 명만 충족이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저희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에는 뭐 5천만 원, 7천만 원이면 합쳐서 1억 2천이었다면 이번에는 뭐 한 명이 소득이 낮아도 한 명이 뭐 2억 3억 이렇게 고소득이 되더라도 이전보다 어떤 그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실제로 발표된 내용에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이 소득에 대한 규정이 종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합산됐을 때 8,5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면서 이제 페널티가 부여된다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에서는 부부 중에 한 명의 소득만으로 심사를 해서 7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놓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건데 발표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부부 중 한쪽이 상당 고소득자여도 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적혀 있어서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추가적인 소득에 관련된 규정들이 아마 더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뭐 한 명이 7천이더라도 남은 부부 한 명의 소득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같은 재정 지원을 받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이제 소득 제한이 한 7천만 원이니까 부부 합산을 했을 때는 그것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금액을 조정할 줄 알았는데 이게 부부 한 명에 대한 심사로 보완이 되어서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 조건이 있는지는 추후에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차원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하고요. 송영길 의원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대폭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시죠. 송영길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 세제 개편은 방향은 맞습니다. 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다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다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간병이나 정도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4배까지 뜁니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규제 지역에는 무주택자도 LTV가 40%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4억, 현금 6억이 있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LTV마저 80%에서 70%로 깎였습니다. 대초길마저 막히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부모 찬스 없는 청년은 사다리가 끊깁니다. 생애 최초 무주택 실수 소유자에 대해서는 LTV와 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고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했는데 민주당 내부에도 이제 이런 기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 이게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눠서 그에 따라서 보유세가 다른 데다가 또 다주택과 1주택 이 경우에도 가액 기준으로 어쨌든 다주택, 1주택 상관없이 인류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다주택자가 조금 더 불이익이 예.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세제라는 게 좀 간명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면서 시장에 주는 혼선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송영길 후보가 지적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 규정을 정부로서는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지를 뒀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 없이 예외 규정이 이제 확대되게 되면 사실상 하나만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근데 같고요. 지금은 또 너무 조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나 이제 네. 이번 세제 개편에는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뭐 집은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곳이다라는 거고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유세 강화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주택의 아주 일정 부분, 뭐 한 2~3% 이내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 전체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랄까요?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있는 거죠. 때문에 제가 이제 정책 발표의 순서를 좀 조정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공급 대책이나 금융규제 완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내놓고 정부가 공급 의지가 없지 않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동안에 지적돼 왔던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이나 신혼부부나 그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좀 완화된 대책을 먼저 내놓고 나서 세제 개편이 나왔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동요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부가 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 비율이 그거밖에 안 되고 국민 전체 세부담 아닌데 뭐가 문제냐.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세제 개편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저기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예. 되면 나머지 굉장히 많은 부분, 19 이상 되는 분들이 부동산 공급이 안 돼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애초에 공급 대책이 충분히 이게 발표가 됐고 소위 말하는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dak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의 문제가 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면 예.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혼부부들 청년 사다리 다 걷어차고 난 다음에 예. 지금 정작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생각해서 공급을 충분히 주고 그 공급 상황 내에서 잘못된 부분 혹여 지나치게 투기를 하려는 부분들만 예. 정부가 규제를 해야지 시장을 이기려고 정부가 덤벼들어서 정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이런 부작용들이 예.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앞서 쭉 예. 봤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거는 실수요자가 부동산 거래를 못 한다는 거, 네. 청년 신혼부부들이 사다리가 다 걷어져서 꿈이 없어진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예. 문제라고 봅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관련해서는 김인만 소장님께서도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파장이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뭐 우리가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는 곳이 흔들리거든요. 초고가 주택 가진 분들 중에 세금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쫓겨나가야 되는 거고요. 세입자들은 이제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는 곳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파장이 크다는 거고요. 공급 대책이 맞물렸는데 정부 공급 대책이 대체적으로 2030년, 2029년에 착공입니다. 그러면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이 옳더라도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때까지는 저는 유예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충분한 물량이 나온 다음에 정부의 방향성, 세제 개편안에 강화된 내용들이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공급은 입주까지는 지금 7, 8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착공을 빨리 해도 공사 기간이 또 있으니까. 공사 기간이 예. 4년 걸리니까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세제 개편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너무 빨리 적용을 함으로써 지금 발생하는 파장의 문제에 대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데 세입자들도 당장 지금 쫓겨나가거나 올려줘야 되는데 공급 대책은 2029년 착공이라고 하니까 제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공감을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부가 공동 명의를 이제 하고 있을 때 그걸 이제 다주택으로 분류하는 그런 안을 또 내놨잖아요. 요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앞으로 더 늘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도 네, 많이 네. 늘어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절세 효과도 일정하게 네. 의도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극히 약간 관료적인 그 탁상 행정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그런 형태의 그런 형식의 소유 형태가 많이 늘어날 거고 네. 그거를 다주택자로 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집은 하나인데 다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체도 좀 맞지 않고 게다가 저는 이 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거는 결국에 가액에 비례해야 됩니다. 근데 실거주 비거주 문제도 사실은 가액 비례 재산과세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비거주라는 게 결국 갭 투자, 시장에서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이거를 억제하고자 그 경우에 한해서 이제 특별하게 보유세를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과 연결짓지 않는 재산과세 원칙에서 보면은 조금 원칙에 어긋나는 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제도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아직 이제 입법 예고 단계고 국회에서 결국엔 세제 개편안이 법안으로 확정이 돼야 되니까 네네. 그 사이에 수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정부하고 다르게 어쨌든 국민의 반응을 보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어요. 네. 때문에 아마 저는 국회 입법 단계에서 지나치게 세제가 복잡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나 불이익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오늘 뭐 장동혁 대표는 3기 신도시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박정하 의원께 끝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부동산이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많은 불안감 속에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건데 정부에서 어떤 지금 보완법이나 수정 법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기 공급 대책 오늘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사람들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 도심 그다음에 수도권의 공급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자꾸 점점점 투기성 또 다른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실히 살고 성실히 저축한 사람이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가 이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하고 제대로 된 주택 많이 공급하면서 이 사다리들을 걷어차지 않는 그런 보완 대책들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당도 그런 면에서 집중해서 아마 정책을 다듬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슈 자체가 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분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인만 소장님, 김규정 전문위원님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빙상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생생한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광화문에 나가 있는 윤수빈 캐스터. 지금 기온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33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에 이어서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서울과 청주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5에서 최고 5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 이남 내륙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중국에서 약화한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건조함은 어느 정도 달래주겠지만 지역별 강수 편차가 커 가뭄 해갈에도 정도 차이가 있을 전망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드는 가운데 대조기까지 겹쳤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일부 해안에는 폭풍 해일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선선해졌지만 낮에는 예년과 같은 무더위가 예상되는 오늘, 시원한 얼음 세상은 어떤 풍경일까요? 잠실 빙상장에 나가 있는 문상아 리포터. 네, 지금 바깥과는 달리 그곳은 상당히 시원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이곳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잠시 정빙 시간을 맞았는데요. 기다리는 아이들의 표정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스케이트길을 동여매며 얼른 빨리 얼음 위로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미 스케이트를 즐긴 시민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재밌었어요. 솔직히 저도 한 30년 만에 처음 타는 건데 좀 연습하니까 잘 타고 애들은 좀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재밌게 잘 타더라고요. 좋습니다. 애들하고 정말 오랜 시간 만에 같이 지내고. 롯데월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7월 말부터 방문객이 직전주 대비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30도 안팎의 더위에 평일에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얼음 위를 쌩쌩 달리며 한여름의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피겨 꿈나무들은 화려한 턴을 선보이며 빙판이 꿈을 펼치고 있고요. 아이들도 작지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특별한 여름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이곳은 놀이공원과 수족관도 마련돼 실내에서 쾌적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한여름의 스케이트로 이색피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폭염의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한낮 더위는 남아있으니까요. 빙상장 같은 시원한 곳 찾아서 오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문상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